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시작해서 석고까지의 파트고요. 먼저 알루미늄으로 시작해보면 알루미늄은 지각의 7.6%를 차지하는 동양 요소이고 탄소와 규소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건설 분야에서는 주로 창과 파사드에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적은 양이지만 인테리어에도 사용된다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재련소에서 생산되는데요. 광산에서 얻을 수 있는 옥사이드 수산화 알루미늄 광물이 모인 광석을 이제 철반석이라고도 부르고는 하는데 이 광석이 이제 바이어 페어파렌이라는 그런 공정을 거쳐서 알루미나 즉 산화 알루미늄으로 되고 다시 홀 에루 과정에서 이제 용융염 전해를 거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알루미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바이어 페어파렌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칼 요세프 바이어가 개발한 공업 과정인데 바우시트 광석에서 고온과 압력을 가하고 수산화 나트륨 NaOH로 광석의 여러 다른 금속 성분을 분리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광석에서 다른 여러 금속을 분리시켜서 알루미나를 얻으면 다시 이제 홀 에루라는 공정을 거쳐서 저희가 쓸 수 있는 알루미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홀 에루 과정을 여기 PPT에 넣은 이유는 용융염 전해라는 이런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는 고온에서 각종 염의 혼합 용융염의 전기 분해를 말하는 건데요. 상온에선 고체인 소금을 고온 유지하여 녹인 것으로 이온 전도성이 나타나서 재련 온도를 원래는 2000도에서 이 공정을 거치면 1000도로 낮출 수 있는 과정입니다. 이제 재련 온도를 1000도 정도를 낮춤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발생하는 에너지 소비나 CO2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세계 산화 알루미늄 생산은 2019년 기준으로 약 1억 2,900만 톤에 달합니다. 그중에 6,270만 톤이 1차 알루미늄으로 생산된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독일에서는 2019년에 산화 알루미늄 생산량이 약 57만 톤이었는데 이 중 1차 알루미늄 부분은 25만 4천 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1차, 2차를 나누는 이유가 1차 알루미늄은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알루미늄 광석에서 여러 재련 과정을 거쳐서 나온 알루미늄을 책에서는 1차 알루미늄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제 알루미늄이 안정적인 금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재활용률이 사실상 높은데 이제 리사이클된 알루미늄을 책에서는 세컨데어 알루미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도 통계표에도 두 개로 나눠진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알루미늄 성질이 안정적이어서 높은 재사용률을 보여주는데 1차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 소모와 높은 배기가스 배출이 발생합니다. 이와 동시에 높은 재활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인데요. 독일에서의 건설업계 알루미늄 소비량은 2018년 기준 45만 톤이었는데 이는 같은 해 독일에서 생산된 1차 알루미늄의 약 1.8배 가까이 상승하는 수치입니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수치는 전 세계에서 알루미늄 생산량이 생산 과정에서의 에너지 소비량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기 등이 배출을 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표인데요. 여기서 배기가스 배출량은 이산화탄소인 CO2뿐만 아니라 여기 표에도 나와 있듯이 CO2 이퀴벌런트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통계한 이유는 1차 알루미늄 생산과 2차 재사용 알루미늄 생산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량은 19 메가와트 아워와 3 메가와트 아워로 수치상으로도
한눈에 많은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그다음 재료는 유리인데요. 이제 유리는 건설 분야에서 대부분 판유리, 책에서는 플라크 글라스라고 되어 있고 판유리로 소비되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판유리는 인테리어에서 소량으로 유리가 끼워진 칸막이 벽이나 거울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주요 적용 범위는 그래도 건설 분야에서는 창문과 파사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창문과 파사드에 주로 사용되는 유리 제품은 주로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간단한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아인파흐 글라스라고 해서 단유리, 즉 싱글 글라스를 말하고 이제 싱글 글라스를 여러 개 겹쳐서 만들어진 것을 페어분트 글라스, 합판 유리라고 하는데 안전 유리라고 또 불리는 이유는 이제 파손 시 파편이 비산하는 위험을 방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합판 유리 또는 안전 유리라고도 불려집니다. 이제 세 번째는 유리의 약점인 단열성을 보완하기 위해 단열재 혹은 진공층을 사이에 넣어서 여러 장의 유리를 덧대어 만든 유리인 단열 유리가 있습니다. 이제 유리가 이제 건설 업계에서는 창과 파사드에 주로 사용되는데 창과 파사드의 유리는 요구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정역학적으로나 역학적으로나 그리고 구조적으로 안전 기술적으로 요구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유리들을 전형적으로 콤비나치온하여 제품을 생산하여서 현재 제일 많이 사용되는 유리는 이런 콤비나시온 글라스라고 어, 제가 조사한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어, 유리 생산에도 1500도 가까이의 융의 온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 소비가 발생합니다. 이제 보시는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톤의 판유리를 1톤의 판유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0.19톤에 달합니다. 합판유리와 단열유리에 사용되는 판유리는 재사용률이 낮은데 이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판유리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제 조각의 순도에 대한 요구가 유리 용기를 제작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건물에서 얻은 낡은 유리들을 쪼개서 새로운 판유리로 재생산하는 용도로 쓰이는 것은 굉장히 경미한 수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리 제조자는 낡은 유리를 상품가치 가진 판유리로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첫째 책에서 나와 있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유는 공급과 조달이 잘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높은 순도의 규사 혹은 석영사의 공급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둘째는 유리 조각을 재사용하면 융의 온도가 낮아질 위험성이 있는데 이는 엄청난 비용 절감과 배출가스 감소와도 관련이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창과 파사드에 사용되는 유리는 요구가 높은데 그런 안전 요소들을 만족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재사용률이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에서도 말하듯이 흥미로운 점은 많은 경우 이제 창에 사용되었던 판유리는 오늘날 그냥 바로 쓰레기 매립장으로 향하는 어, 어, 대부분 쓰레기 매립장으로 향하는 반면 유리 그릇과 유리 용기용으로 쓰는 유리들은 재사용률이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표가 나타낸 거는 이 야- 유리 조각들이 유리 조각들이 예를 들어서 유리 용기나 그런 그릇들은 유리의 그런 형성된 성질도 다르고 경도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게 섞여 있을수록 에너지 에너 이 유리를 재생산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에너지 양이 거의 증가적으로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유리 그릇이나 용기를 재생산하는 데는
안전 요소에 관련된 기준이 낮기 때문에 이 정도 에너지 소비를 감수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제 더 높은 순도의 유리를 만들기 위해서 창과 파사드에 사용되는 유리는 재생산된 유리가 아니라 처음 순형에서 바로 생산되는 유리를 사용되는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료는 쿠퍼 구리인데요. 구리는 전체 소비량 중 건설 분야에서 28%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건설 분야에서 구리는 대부분 구리 와이어나 케이블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생과 난방 분야에서 구리 관에도 쓰여지고 있는데요. 건설 분야에서 구리를 많이 사용하지만 가전제품 분야도 이제 23%, 여기서는 이 표에서는 21%라고 되어 있는데 책에서는 다른 분야를 합쳐서 23%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3%를 차지할 정도로 전 가전제품도 높은 구리 사용량을 보여줍니다. 직접적인 건설 재료는 아니지만 가전제품 예를 들면 에어컨, 냉장고, 뭐 컴퓨터, 그리고 건설 환경에서 쓸 수 있는 전동 드릴이나 기계에서도 많은 전기 제품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수치들을 크게 모아서 건설 업계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 분야에서 차지하는 구리 사용량은 이 두 개를 합쳐서 이제 40%를 넘는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어, 그- 그리고 이제 구리는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잘 탐구되어진 천연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하지만 잘 탐구되어 있지만 그 다른 금속과 마찬가지로 보유량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제 1990년대부터 전자제품 발전이 비속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빠르게 구리 사용량이 증가하였는데 오늘날에는 약 8억 3천만 톤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제 통계적인 사용 가능 기간을 보면 40년 정도인데 2차 가공된 구리의 비중은 여기서 이제 17.5%밖에 안 되는 비중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용된 구리를 계속 쓰는 비중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 그리고 이제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독일의 경우 49%를 차지하는 중국과 9%를 차지하는 미국 다음으로 세 번째로 세계에서 구리를 많이 수입을 하는 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순도 높은 구리를 얻는 첫 번째 과정은 구리 광산에서 스스로 진행되는데 구리 광산에서는 이제 황을 함유한 혹은 산화된 구리 광석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구리 생산량의 80%가 황을 함유한 구리 광석을 해서 얻는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 사진은 황을 함유한 구리 광석인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황을 함유하거나 산화된 구리 광석을 저희가 쓸 수 있는 구리 농축액을 생산하는데 70%의 에너지가 전체 과정의 70%의 에너지가 소비된다고 합니다. 이 구리 농축액을 제조하는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어, 이제 황을 함유한 구리는 하이드로홉이라고 해서 물을 기피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유 성광을 한 다음 매트에 걸러서 축적된 구리 농축액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약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전 북미 쪽에서 금광을 캐듯이 이제 금은 물에 녹지 않으니까 이렇게 물에 담가 놓고 뭐채 같은 것을 이용해가지고 금 이런 식으로 그것들만 걸러낸 금속을 압축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나머지 20%의 산화된 구리는 그 물을 기피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구리들은 따로 모아서 다른 공정으로 생산 과정을 거쳐야 저희가 쓸 수 있는 구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전 세계 구리 생산량의 그 현황을 보면은 지금 현재 구리 생산량의 35%는 구리 고철, 즉 다른 곳에 사용되었던 구리나 이제 다른 금속과 같이 있는 구리를 다시 가져와서 분리하고 재가공하는 어, 공정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2차 가공에 필요한 에너지는 1차 가공에 필요한 에너지보다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처음에 소개드렸던 알루미늄과 마찬가지로 구리도 재사용량이 높은 금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 사용량이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가용성은 이제 낮아짐에 따라서 2050년까지의 구리 가격은 계속 오를 전망이라고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재료로 넘어가면은 점토, 독일어로는 램이라고 하고 저는 일단 점토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점토는 나무와 함께 인류가 사용한 가장 긴 건축 재료라고 합니다. 이미 구워지지 않은 이런 점토들은 9만 년 넘게 사용되어 왔으며 지금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은 흙으로 지어진 집에서 어, 생활한다고 합니다. 어, 그 산업국가, 즉 현재 선진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진국에서는 약 150년 전부터 이 점토가 콘크리트와 벽돌로 대체되어 왔지만 이제 몇십 년 전부터 흙으로 지어진 건축은 북미와 유럽에서 천천히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소생과 부흥에 맞게 이 책에서도 이 흙에 대한 점토에 관한 재료를 조금 자세히 다뤘는데요. 이 구조적인 특성과 더불어 점토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가열이 필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필수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토 인더스트리에는 그라우어 엠비시온이라고 하여서 이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CO2나 배기가스 배출량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이런 점토나 흙을 굽지 않는 과정을 말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 장점 중 하나 더 덧붙이자면 운송과 가공에서 훨씬 적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인데요. 점토 가공 과정에서 이제 회색 배출이 없다 보니까 친환경 재료로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현황입니다. 이제 이론적으로는 점토와 흙은 재사용이 가능한데요.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어, 동시에 많은 세계적으로 높은 건물이나 광범위하게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약 그, 치명적인 단점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흙이나 점토는 압축 강도가 낮은 것이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노 그리고 경제 노동 집약적이라는 특성도 있어서 이 사람이 일일이 이렇게 현장이나 혹은 공장에서 사람이 이렇게 벽을 세우거나 이제 건축 자재를 만들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높은 나라,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유럽에서는 인건비가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건비 때문에 생산 가격이 다른 재료에 비해서 낮지만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기상 영향을 많이 받아서 침식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인데요. 이제 흙으로 지어진 벽을 상상해 보면은 외부 표면에 뭐 당연히 발수 기능된 것을 처리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다른 재료들에 비해서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단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점토는 책에서는 잔트, 슐루프, 톤 이 세 가지의 혼합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한국어로 번역해 보자면은 모래, 이 유사 혹은 입자가 고운 수성암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특성, 이 세 가지의 재료 모두 기상 조건에 따라 경도가 달라진다는 것이 특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점토를 사용한 마오타일에서의 또 한 가지 특징은 건조한 상태는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물에 젖으면은 부풀어 오른다는 것이 이제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는 조금 컨트롤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예를 하나 들었는데 10m 길이 그리고 3m 높이의 벽을 세웠을 때 이제 흙으로 된 점토로 된 이런 벽은 젖었을 때 세우고 마르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마른 후에 부피의 변화율이 0.25%, 어, 즉 25%, 길이는 25mm가 짧아지고 높이가 6mm 정도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에 나와 있는 예시인데요. 이 정도로 많은 유동거리가 있다는 것은 큰, 큰 프로젝트나 이제 복잡한 그냥 아인파크 파밀리 하우스 말고 복잡한 프로젝트에서는 큰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제약들을 조금 강화하기 위해서 지피나 밀집 등을 격자 모양으로 직물을 함께 이 벽 안에 넣어줘서 지어야 압축 강도를 높이고 이 건, 압축 강도를 높이고 건축적인 구조 강도를 높일 수 있다고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까는 굽지 않은 점토들의 단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이런 단점들을 보완한 건축 재료가 다음에 말씀드릴 스티겔 벽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판축이라고 하거나 다진 흙이라고도 하는데 독일어로는 슈탄플렌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점토를 장시간에 틀을 넣고 압축을 하여서 이제 1700도, 아니, 압축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일반 점토보다는 높은 압축 강도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강도는 많은 넓은 건축 프로젝트에서 쓰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여서 이제 점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고온 처리를 하는 방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온 처리를 하면은 점토가 램에서 시겔로 바뀌게 되는 건데요. 이제 이거는 램 점토의 단점을 보완하고 예를 들어서 기상 변화에 대응하는 안전성이라거나 그리고 압축 강도를 높일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고 이제 벽돌을 구우면은 첫 번째 사진에 보이는 벽돌은 그냥 이제 안에 공기층 없이 구운 벽돌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에서 보여지는 벽돌 종류는 안에 공기층을 넣어서 이제 벽돌의 단점인 단열이 안 된다는 그런 단점도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이제 이 벽돌에서는 이 책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라이히트시겔과 폴트시겔 그리고 클링커라고 나눠져 있습니다. 라이히트시겔은 점토 모래를 혼합하여서 벽돌 내부에 구멍을 뚫어서 약 이 구멍 뚫는 비율은 단면 면적의 60%까지 뚫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단면 면적의 60%까지 구멍을 뚫어서 호흐로흐티겔로 만들어서 자체 하중도 감소시키고 단열 성능이 이 세 가지 큰 시겔 카테고리에서는 가장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점토와 모래를 혼합하였을 때 가연성 재료를 이제 볼륨의 40%까지 넣고 이제 소성하는 곳에 넣어서 소성 과정을 거치면은 가연성 재료들은 음, 높은 온도에서 기체가 되어서 배기가스로 날아가고 이제 구워지는 벽돌은 구멍이 생기는 벽돌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관습적인 그리고 전통적인 모르타르 규정에 맞춰서 회반적 모르타르로 하는 그런 벽돌 말고 세 번째 사진에는 못 가져왔는데 클링커라는 벽돌은 이제 라이트 시겔과 폴 시겔의 다른 단점을 보완시킨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뚜렷하게 다른 점이 뭐냐면 뚜렷하게 높은 온도에서 구워지는 벽돌 종류입니다. 제작 과정에서 첫 번째로 건조 과정을 거쳐서 그 점토와 모래 안에 있는 수분을 일단 날립니다. 수분 함량이 질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2에서 3%로 감소된 후에 그리고 이제 1100도에서 1300도 사이의 온도에서 구워지는 게 클링커 벽돌인데요. 이 클링커 벽돌의 특징 중 하나는 미세한 구멍이라고 하죠. 포근이라고 하는데 미세한 구멍이 표면에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미세한 포런이 기회 그 추위에 강한 기후 변화에 강한 영향을 적게 받는 내한성의 특징을 가지는 것이 이런 클링커 벽돌의 특징입니다. 이제 다시 책으로 와서 이런 클링커 벽돌이나 일반 폴 치겔, 라이트 치겔을 만들 때 사용되는 소비되는 에너지 사용량을 보면은 이 표에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어, 제가 흥미롭다고 느낀 점은 여기 트랜스포트 베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베톤은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레미콘이라고 하죠. 레디 믹스드 콘크리트라고 해서 레미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레미콘이 무게 면에서나 이제 에너지 소비되는 면에서나 클링커 벽돌보다 앞서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에너지 소비나 무게 면에서는 레미콘이 조금 더 앞서가지만 다른 이제 친환경적인 요소를 생각하여서 그래도 벽돌이 더 친환경적인 재료라고 판단된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이유를 찾아보자면은 벽돌을 굽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소비를 레미콘은 필요로 하지 않다는 것이지만 이처럼 장점이자 볼 수 있는 요소는 어, 이제 사라진다는 것이 책에 있는 주장인데요. 벽돌을 구울 때 사용하는 에너지는 이 시멘트가 만들어지면서 사용하는 에너지 플러스 운반하면서 사용되는 에너지, 그리고 이 시멘트는 아직까지는 재사용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 다시 만들어지는 그런 에너지까지 계산을 한다면은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순히 시멘트가 벽돌보다 더 적은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이런 주장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재료, 제가 말씀드릴 마지막 재료는 석고인데요. 석고는 자연 속에서 높은 확률로 흔히 볼 수 있는 광물로 이제 화학식은 많이 알듯이 CH2HO2 혹은 칼슘 설파트 하이드브레트 디히드рат라고도 불리는데요. 이제 한국어로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황산칼슘이나 무수석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광합물 모두 자연 발생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물과 만나면서 수분 함량이 높아지거나 적어지거나 할 수 있고 자연 발생적으로 많은 양이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자연적으로 많이 만들어지는 석고와 무수물을 공업적인 부산물로 공장에서 생산하여서 나온 제품들이 이런 오른쪽 사진에서 보듯이 저희 건설 업계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석고보드입니다. 독일어로는 깁스플라터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건설 분야에서 깁스플라터가 특별하게 많이 쓰이고 좀 많이 되게 기술적인 면에서 많이 발전되고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독일 내에서만
이제 건축 분야에서 매년 현재 약 1,000만 톤의 석고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1,000만 톤이라는 석고 제품이 생산되기 전에 광물석 광물 광석 같은 것들이 이제 분말로 부수어져서 탈수 과정을 또 거쳐서 여러 가지 굽기 과정까지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런 석고 플라트인데요. 보통 약 500도 정도에서 구워지고 포크브란트 깁스는 약 700도 정도에서 구워진다고 합니다. 이제 후반 제작 과정에서 석고는 다시 수소를 더해서 경도가 높고 역학적으로 좀 더 안정되고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석고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서지고 다시 수소를 만나서 구워지고 이런 과정이 주로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는 공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석고 보드로 만드는 과정에서는 기후에 해가 되는 가스가 어, 이제 두드러진 정도로 예를 들어서 환경에 나쁜 영향을 많이 끼칠 정도로 배출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500도에서 700도 사이에서 구워지는 과정이다 보니까 CO2 배출량은 어, 어느 정도 에너지 사용량과 함께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석고 제품이 건설업계에서 사용되는 깁스플라터에는 보통 샌드위치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안에 그러니까 중간층만 석고보드로 되어 있고 양쪽 면은 충전재 혹은 한국에서는 마분지라고도 하고 이런 카토나즈가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이제 재활용면을 살펴보자면은 가운데 있는 석고보드는 이론상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양쪽에는 마분지를 떼어내고 석고보드를 다시 사용할 수 있지만 책에서 나와 있는 이런 표를 보면은 석고보드의 재사용률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로 이 석고라는 광물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쉽게 구할 수 있고 생산하는 과정에 드는 비용이 재사용하는 과정을 거치는 비용보다 낮기 때문에 한번 사용했던 석고보드는 재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전에 말씀드렸던 판유리와 같이 경제적인 이유로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